서양 미술사를 사실과 관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해결의 진리 미학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것, 시각성이기 때문에 아폴론적인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관념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디오니소적인 예술 혹은 칸트의 형식 미학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서양 미술사를 쭉 살펴보면 미술의 역사는 구석기부터 시작됩니다. 자, 구석기 시대 동굴벽화로부터 시작해서 신석기 시대 동굴벽화,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로마,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크,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그 다음에 근대 미술의 시작이었던 인상주의부터 표현주의, 입체파, 추상파,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 오바트, 팝아트, 포스트 모더니즘, 개념 미술 등 현대 미술의 이제 퍼포먼스까지 이렇게 미술이 쭉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개념 미술 등 현대 미술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쪽은 사실성, 한쪽은 관념성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성의 작품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야 돼요. 리얼리즘 계열입니다. 그림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잘 그립니다.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기 때문에. 반면에 관념성의 예술은 뭔가 약간 이상해요. 왜냐하면 관념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미술사를 통찰을 하게 되면은 헤겔의 진리미학과 칸트의 형식미학으로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하학과 플라톤의 형이상학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표를 우리가 명심하고 서양 미술사의 위대한 작품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작품은 구석기 시대 라스코 동굴벽화입니다. 아주 사실적인 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석기 시대에는 터키 샤탈위크 주실벽화 사냥꾼입니다. 자, 여기는 사실적인 묘사도 있지만 역동성이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관념이 등장합니다. 거짓말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뭐냐면 빗살무늬 토기예요. 밥그릇에 왜 빗살무늬를 넣었을까? 물론 이제 손잡이 깨지지 않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뭔가 무늬를 낸다는 것은 관념의 표현이겠죠. 상상력의 표현입니다. 유발 하라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러한 상상력, 관념의 등장, 거짓말의 등장이 우리 인간 사피엔스들이 연대를 하고 법을 만들고 미래를 소망하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피엔스가 어떻게 보면은 문화를 세워서 인류의 어떤 패권자가 되었던 것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는 다시 이제 무문이 토기로 바뀝니다. 사실성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고대 이집트 당시. 자, 이집트의 이 그림들도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네바문의 정원을 이렇게 보면 위에서 정원을 본 겁니다. 연못을 본 거예요. 나무를 본 겁니다. 근데 위에서 나무를 보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나 오리의 그림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옆에서 본 거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그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옆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옆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코 크기가 정확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눈은 옆모습이 아니고 앞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눈은 앞모습으로 봐야만이 눈의 크기가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정면으로 어깨를 배치하고 있어야만이 이 사람의 덩치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집트 미술은 결국 평면성, 영원성, 완전성, 규칙성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성을 남성보다 이제 작게 그렸던 것들은 그 당시 사회의 이제 가치관을 이제 반영하는 거겠죠. 자, 이런 이집트 문명은 예술은 관념성입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실성이죠. 고대 그리스의 밀로스 섬의 비너스상 굉장히 이제 사실적인 작품입니다. 마찬가지 헬레니즘 시대의 라오콘 군상도 사실성을 반영합니다. 이 라오콘은 그 트로이의 사제입니다. 그래서 트로이의 목마를 트로이 성 안에 들여놓지 마라. 그러면 우리 트로이가 멸망한다고 얘기했던 사제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편, 뭡니까? 그리스 편을 섰던 포세이돈이
바다뱀을 보내 가지고 라오콘과 두 아들을 이제 물어 뜯어 죽이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비극적인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이제 사실적인 장면입니다. 요 헬레니즘 시대에는 아마 이런 비극적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이 끊임이 없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끊임없이 전쟁, 정복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헬레니즘의 철학도 대부분 보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 평정심, 부동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태희 때리면은 뭐 아파테이아잖아. 그죠? 파토스가 없는 상황, 부동심, 뭐 평정심. 그 쾌락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의 아타락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아타락시아라든지 스토 학파의 아파테이아라든지 상황이 전쟁이 계속 벌어지니까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뭘 해요? 우주의 구성이 뭐로 되어 있느냐? 물이냐, 불이냐, 뭐 아페이론이냐, 원자냐, 이런 식으로 형이상학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헬레니즘 시대에는 이제 마음의 평안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철학적인 어떤 이유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는 뭐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도로가 잘 돼 있고, 수로, 그죠? 다리, 그 다음에 목욕탕, 그 다음에 콜로세움 같은 건축물들, 뭐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야만이 잘 건축할 수 있겠죠. 아주 이제 정교하게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세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냐? 자, 중세의 대표적인 그 생세르낭 성당인데 고딕 건축의 대표 건물이죠. 여기 벽면 부조에 보면 사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죠? 손 세 개를 이제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3이라는 숫자는 신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뜻해요. 신. 삼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황홀궁에 빠져 있는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 사도를 헬레니즘 시대라든지 로마 그리스 시대처럼 정말 리얼리즘적으로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신을 찬양하는 이 관념적인 것들. 그래서 3이라는 숫자, 3은 하늘의 숫자고, 그 다음에 땅의 숫자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4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의 숫자, 하늘의 숫자와 4, 땅의 숫자를 더하면 뭐가 되죠? 7이 됩니다. 럭키 세븐. 그 다음에 3의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곱하면 얼마가 돼요? 10입니다. 완전의 수입니다. 우리도 12지간이 있는 것처럼 12개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12지파가 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있고, 조로아스터도 12제자가 있고, 하여튼 10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완전의 숫자이기 때문에. 자, 12천궁도 마찬가지. 하늘의 별자리도 이제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 완전의 숫자 혹은 럭키 세븐, 이 7에서 하나가 모자라면은 뭐가 돼요? 6이죠.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근데 불완전한 숫자 6이 3개가 있어. 666입니다. 그게 뭐죠? 짐승의 숫자입니다. 666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숫자의 형이상학이 중요한 거지, 관념이 중요한 거지, 리얼리즘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세의 치마부의 옥자 위의 성모라는 작품이 있고, 중세 이후에는 르네상스의 라파엘로의 아름다운 정원사 성모 마리아 작품입니다. 두 작품의 소재는 같아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뭐 세례 요한과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림인데, 자, 중세 시대의 이 치마보의 옥자위의 성모는 이상한 장면이 많죠.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없어서 이상하고 너무 뭐뭐해서 이상해요. 뭐겠어요? 자, 뭐가 없어서 이상한 것은 뭐냐면 바로 원근법이 없어서 멀리 있는 천사나 가까이 있는 천사나 똑같은 크기로 그렸습니다. 원근법이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이상하냐면 아기 예수님이 성인의 모습인데 크기만 작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는 성인이 아니죠.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성인의 모습처럼 크게 그려야 됩니다. 완전하게 그려야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크기만 작게, 이런 관념성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중세 치마부의 옥자의 성모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 라파엘로의 아름다운 정원사 성모 마리아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원근법이 있죠. 그리고 아기도 대가리가 대가리가 가분수처럼 크죠. 아기를 아기같이 그린 겁니다. 자, 요게 뭐냐면 중세 관념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사실성으로 돌아가는 것. 르네상스는 어디로 돌아가요?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 고대 그리스의 사실성 시각적인 편 여기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후에 이제 예술품들 다 마찬가지. 르네상스 시대의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아포로디테 여신을 그린 거죠. 미켈란젤로의 다윗상,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작품인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도 마찬가지. 여기에도 원근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다빈치의 놀라운 그림이 뭐냐면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모나리자는 무슨 말이냐면 모나라는 것은 마돈나를 줄인 말입니다. 마돈나는 뭐냐면 나의 부인이시여 해서 이제 귀부인을 이제 존칭하는 겁니다. 마돈나. 그러면 리자라는 옆집 아주머니를 존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자 부인, 요 얘기에 모나리자가. 자, 그러면 리자 부인을 옆집 아주머니를 굉장히 잘 그렸어요. 스푸마토라고 이렇게 흐리게 하는 기법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비율적인 것도 있고. 자, 그런데 이 모나리자를 우리가 미술사의 지평에서 보면 위대한 점이 뭐가 있냐면, 자, 요겁니다. 그 이전의 작품들 소재를 보세요. 뭐죠? 신, 뭐 예수님이나 다윗 왕이라든지 아프로디테 여신이라든지, 그죠? 성모 마리아라든지 다 신이나 영웅이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옆집 아주머니를 잘 그렸어. 무슨 의미죠? 자,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휴머니즘이죠. 신중심주의 세계관에서 이제 휴머니즘으로 상황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도 이 다빈치 모나리자는 팔진 않아요. 최고가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뭐 한 1억 년 더 존속하는 한 최고의 회화는 바로 이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아닐까. 왜냐하면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만들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에 피렌체 삼총사라고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모든 그림들이 리얼리즘 계열로 사실성으로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식상해. 그래서 약간 비틀어 버립니다. 어떻게 비트느냐? 자, 파르미지 아니노의 작품인데 이 목이 긴 성모 같은 경우는 성모 마리아 목을 좀 이렇게 길게 그려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도 약간 기괴하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뭐가 파괴되냐면 원근법이 파괴돼요. 자, 오른쪽 밑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두루마기를 펼치고 있는데 그 뒤에 기둥을 한번 보세요. 자, 기둥 스토아죠. 이 기둥이 여러 개가 있죠. 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원근법적인 느낌이 납니다. 근데 기둥 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기둥이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죠? 원근법을 파괴하고 뭔가 좀 르네상스적인 것과 다르게 기괴하게 만들거나 이상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야, 식상하다. 이제 미켈란젤로 스타일, 다빈치 스타일 식상해. 그래서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매너리즘이 등장하니까 나중에 이제 뭐가 등장하겠어요? 바로 바로크가 등장합니다. 찌그러진 진주라는 의미인데 하르멘 스텐베이크의 인간 생활의 허용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바로크적인 것들은 키아르스쿠르라고 아주 명암법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네덜란드의 렘브란트가 그렇죠. 자, 바니타스 정물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니타스는 성경의 잠언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됨이라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자, 그래서 이 당시의 작품들을 보면은 해골이 들어가 있어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유명한 말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서양의 라틴어 속담 가운데 중요한 속담 격언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또 하나는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을 잡아라. 뭐 지금을 즐겨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니체가 인용했던 말이긴 한데 아모르 파티.
운명애. 뭐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은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작품인데 르네상스적인 느낌이 나는데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중간에 보면은 정면으로 보면은 잘 안 되는데 옆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해골입니다, 해골. 자, 요런 식으로 인제 바로크의 미술들이 등장하고 바로크 시대 다음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로코코입니다. 귀족 문화라고 할 수 있죠. 화려한 귀족 문화. 바로크 시대에는 루이 14 세가 그 뭡니까?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었고 거대한 이제 바로크적인 건축물이죠. 근데 인제 로코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나중에 루이 16 세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화려한 귀족 문화가 판을 쳐서 특히 인제 앙투안 와토의 키데라 섬의 순례를 보면은 키데라 섬에 귀족들이 인제 여행 놀러 간 거죠. 요 그림에 보면은 오른편에는 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있고 왼편에는 에로스, 큐피드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자, 황락과 쾌락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죠. 파라고나르의 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삼각관계를 잘 보여주는데 한 그 부인이 정원에 외간 남자를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정부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러자 늙은 남편이 "내가 뭐 그네를 밀어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네를 밀어 주는데 정부가 숨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신발을 싹 이렇게 집어 던지는 이제 고런 장면인데 고것을 에로스가 큐피드가 이렇게 보는 장면이죠. 이런 대표적인 뭐 귀족 문화, 뭐 대표적인 것 좀 그렇고 이러한 향락적인 귀족 문화가 판을 쳤을 때 어떤 이제 사조가 등장하냐면 바로 신고전주의가 등장합니다. 자, 바로크가 로코크가 너무 찌그러뜨리고 너무 그렇게 해 버리니까 다시금 뭔가 현실적인 걸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비디우스의 호라티우스 형제들의 명세는 뭐냐면 다시 사실적인 그림입니다. 로마가 알바론가하고 전쟁할 때 이 그 뭡니까? 호라티우스 삼형제가 아버지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자, 요거는 프랑스 혁명 직전의 영웅주의와 애국심을 고취하고 자기 희생의 이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신고전주의가 나타나면서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해 버리는 거죠. 이게 뭐죠?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전주의가 판을 치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나 다시 이제 19세기로 들어가면 낭만주의가 등장해 가지고 뭘 이야기하느냐. 자, 다시 사실적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낭만적인 감정, 개인의 감정과 상상력, 개인의 창조성을 중요시해야 되지 않느냐.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튀르키예의 하렘 궁전의 후궁들의 모습들을 보고 물론 이제 보기는 쉽지 않지만 이 튀르키예라는 동방의 오리엔탈리즘적인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낭만주의가 판을 치게 되는 거죠. 자, 이 앵그리의 그림도 보면 이 여성의 허리가 이렇게 길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랑드 오달리스크라고 큰 노예인데 이렇게 허리가 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이죠. 이게 낭만주의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 역시 낭만주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배가 난파되어서 시인을 하다가 마침내 이제 살길을 찾아서 손을 들고 이제 가는 장면들.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고야의 1808년 5월 3일의 학살 같은 경우도 낭만주의에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인간의 고통을 이제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신고전주의의 리얼리즘에 반대해서 인간의 고통, 감정을 묘사하는 것. 근데 요 그림은 여러분 그 프랑스 혁명의 열매를 누가 먹은 거죠? 나폴레옹이 다 먹었잖아요. 그죠?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념을 유럽 전역에 퍼뜨렸지만 결국 나폴레옹 자기가 뭐가 돼요? 황제가 되어 버렸죠. 그리고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 가지고 스페인을 또 이제 민중들을 이제 학살하는 이런 장면도 있긴 한데 자, 이런 낭만주의가 판을 치다가 다시금 어디로 가야 돼요? 사실성으로 갑니다. 사실주의. 크루베의 화실에 내봅니다. 자, 이 당시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들이 또 등장하는 거죠. 일상적인 주제와 사회를 비판하고 감정적으로 이제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사실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룹의 화실의 내부를 보면은 화실 왼편에는 가난한 민중들이, 오른편에는 귀족들이 이렇게 있는 장면들. 자, 그다음에 그룹에 돌 깨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의 어떤 그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어린아이도 지금 노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영국의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면 20대 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방직 공장에서 막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기가 다 빨려가지고 뭐 한 20살 넘어가면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우파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제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그다음에 좌파에서는 뭐예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주의 작품을 뭐 목가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특히 밀레의 작품이 그렇습니다. 키즈라는 사람은 노동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고, 밀레가 이제 가장 사랑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만종이나 이삭죽기를 보면은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목가적이고 평온한 걸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만종 같은 경우는 이 바구니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과일 바구니가 아니고 어린아이의 시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살바도르 달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밀레도 조금 이제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어, 어린아이 이제 시체를 묻는 가난한 두 부부의 모습이죠. 이삭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제 룻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 여인들은 이삭을 주어서 그 이삭으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편 뒤에 보면은 지주가 말을 타고 탁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엄청난 이제 그 볏짚 더미가 있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목가적인 느낌이지만 결국은 빈부격차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실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 회화로 들어오면 인상주의죠. 모네의 콰시신걸인데 이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점묘법이에요. 점 찍듯이 이렇게 덕지덕지. 근데 이제 인상주의 작품을 보려면은 눈을 반쯤 찌그려야 됩니다. 인상을 써야 돼요. 그러면 아침의 거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모네 인상 해돋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바닷가를 이렇게 보면 눈을 이렇게 찡그리고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적인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 인상을 그려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인상주의죠. 인상주의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 것들이 주관적인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리얼리즘이 아니고 자신의 이제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거죠. 세잔의 대수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이제 입체파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기는 한데, 자, 그 다음에 후기인상파의 고위의 별이 빛나는 밤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도 어떤 에너지의 흐름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고갱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동양의 어떤 느낌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우리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생로병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어떤 이제 그 토속민들의 어떤 예술 작품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표현지가 등장합니다. 뭉크의 절규, 인간 존재의 불안과 공포, 그 다음 내면의 절망을 시각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티즈의 부인의 초상도 마찬가지, 표현지. 만약에 모나리자하고 이 부인의 초상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다르죠. 자, 그래서 마티즈는 빨강, 뭐 파랑, 노랑으로 색깔로 자신의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 이거죠. 리얼리즘이 아니고. 그리고 피카소는 입체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 빵과 과일 같은 경우는 테이블 밑에서 테이블 밑과 위가 옆이 다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 왜 정면만 보게 하느냐, 뒷면 또 옆면 또 같이 볼 수 없겠느냐, 이런 게 피카소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상에 층계를 내려오는 나부 같은 경우는 사진이 발명된 다음에 시간과 움직임의 연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셔터 사진을 다다닥 찍으면 연속으로 이렇게 배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를 넘어 시간의 흐름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추상파가 등장합니다. 말레비치의 원기둥 추상인데, 말레비치는 모든 것을 원기둥으로 추상화시켜 버려요. 나무꾼이라는 리얼리즘적인 느낌보다는 모든 것들을 형과 색으로 추상화시키죠.
자, 우리 그다음에 차가운 주상이 몬드리안의 빨강, 노랑, 파랑, 검정의 컴포지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형과 색이죠. 칸트의 형식 미학입니다. 형과 색을 통해서 목적 없는 목적성의 한 목적성의 형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뜨거운 추상인 칸딘스키의 검은 곡선도 마찬가지 형과 색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칸딘스키의 이 작품은 음악을 소리를 보여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다다이즘의 뒤상의 샘 같은 경우는 바로 칸트의 형식 미학을 대표하는 거죠. 자, 그림은 진리를 반영할 예술 작품은 진리를 반영할 필요가 없어, 도덕성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 단지 미 자체로만 바라보면 좋겠어. 요게 어떻게 보면 뒤상의 셈을 이해하는 칸트 미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다가 초현실주의가 등장합니다. 프로이드가 등장하면서 무의식을 이야기하니까 현실을 넘어섰던 초현실주의, 르네 마그리트의 세시 넷바 윈드 파이프,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이 유리집, 그 다음에 붉은 모델, 그 다음에 보물섬, 여러 가지 이제 요 작품들이 있는데 무의식을 이제 반영하는 거기도 하죠. 자, 앙드레 브루통 초현실주의란 무엇인가, 살바도르 달리 다가오는 밤의 그림자, 음식 의자로부터의 뭐 이율,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살펴보면 무의식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잭슨 폴록의 추상 표현주의 액션 페인팅인데, 물론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액션이 이제 드러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자, 이 그림도 결국은 뭐를 보여주는 거죠? 형과 색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의 진리 미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서양 미술사가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앤디 워홀의 팝 아트 때문에 그래요. 자, 앤디 워홀의 이제 브릴로 박스인데, 이 브릴로 박스는 우리 그 세탁기 세제입니다. 그 마트에 보면 세탁기 세제를 이렇게 쌓아놓는다, 그죠? 그런데 앤디 워홀은 이 세탁기 세제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미술관에 전시를 해요. 자, 이게 뭘까?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세상, 시뮬라시옹, 우리 영어로는 시뮬레이션이죠. 그림자, 시뮬라크르가 더 진짜 같은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앤디 워홀의 팝아트는 체게바라 연작, 마돈나 연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가상의 이미지가 지금 현실을 지배하게 되었다.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이버 스페이스의 등장을 예고했던 작품인 거죠. 자, 이렇게 계속 가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개념 미술, 현대 이제 퍼포먼스, 뭐 엄청납니다. 현대 미술은 막 시체를 전시하기도 하고 똥을 전시하기도 하고. 자, 결국은 이런 것들은 사실성이 아니고 관념성, 칸트의 형식 미학으로 혹은 디오니소스적인 예술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바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시각적인 착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 자, 이렇게 진행하다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가 안젤름 키퍼인데 신표현주의입니다. 그래서 신표현주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관념성의 계열이기도 하지만 신을 붙여가지고 뭔가 리얼리즘적인 것을 다시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요 얘기입니다. 자, 안젤름 키퍼는 독일 화가인데 이 사람은 늘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미지의 화가라는 그림에게도 보면은 아우슈비츠의 그 뭡니까, 그 형무소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 보면 뭐가 하나 이상하냐면은 중앙에 보면은 시계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시계가 아니고 파레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예술이 인류를 구원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황폐화된 어떤 대지 위에도 파레트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파레트를 그리고 붓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술이 어떻게 보면 인류를 구원한다는 예술 소망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안젤름 키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폐허가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뭐 이란을 침공했었고, 그 다음 침략 전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가자 지구에 많은 팔레스틴 사람들을 학살했잖아요. 그죠? 한 7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옛날 아우슈비츠에 자신들이 당했던 고통을 또 이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이제 자행하는 거죠. 그래서 참 역사가 아이러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안젤린 키퍼를 통해 가지고 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고민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